안녕하십니까.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서 지난 암 영상에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오늘 댓글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WONJIM2471님께서 올리셨는데요. 선생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혹시 너무 늦게 발견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까봐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대부분 이제 검진하는 목적이 그런 걱정으로 이제 검진을 하게 되시는데 검진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CT나 MR을 찍는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러프하게 5mm 또는 뭐 1cm로 찍기도 하지만 5mm로 찍는다고 치면은 적어도 암 사이즈가 5mm 이상 최소한 1cm 단위로 커지지 않고서는 찍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죠. 예를 들어서 이게 암인데 여길 커트하고 여길 커트하고 5mm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나오잖아요. 심지어 여기 가운데를 커트하더라도 5mm도 안 되는 2, 3mm 정도 사이즈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걸 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? CT나 MRI 상에서 그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적어도 커지지 않으면 발견이 안 돼요. 그러면 너무 늦죠. 이해되시죠?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미리 단위로 커지는 정도의 암을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어요. 그게 어떤 의미냐? 처음에 얘기했듯이 암 유전자가 발현돼서 암이 되는 그거보다는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암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얘기는 소아암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면역을 갖고 성장하다 보면은 20대 30대의 면역이 60대 70대보다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암이 더 잘 생기니까 60대 70대가 넘어갈 때 암 유병률이 올라가죠. 그러니까 그렇듯이 내 면역 관리를 열심히 해서 암에 안 걸리려는 노력을 하시면서 가면서 암 억제하는 능력이 잘 발현되면은 그렇다면은 굳이 내가 매일 걱정하면서 암이 생길까봐 MRI, CT 내시경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.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정답이다가 아니고요.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몸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면서 가면은 적어도 저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찍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요, 저는. 근데 대부분의 환자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잖아요. 그래서 빨리 찾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병도 있어요, 실제로. 근데 그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많아요. 6개월 전에 검진했고 지금 말씀하신 종검을 다 했는데 이상 없습니다 얘기 다 듣고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또 재검사를 했더니 그때는 3기입니다 이런 얘기 듣는 환자들도 저한테 와요. 그럼 그런 분들은 뭐예요?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만 하고 지내면서 자기 면역 관리도 안 하고 자기가 면역이 어떤 상태인지 암을 잘 억제하는 상태인지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검진만 하면 되는 것처럼 지내는 게 훨씬 더 안 좋지 않을까요? 암은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 뒤늦게 발견하는 거니까.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.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는 TTITTO님이 올리셨는데 강의는 잘 들었고요. 수술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중입자 치료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우선 중입자 치료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치료는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보다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탄소 입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특화돼서 암세포만 파괴할 수 있고 정상 조직의 손상은 줄일 수 있다. 좋은 장점이죠. 단점이라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한 대밖에 없고요. 지금 이제 들여놓으려고 하는 병원이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거의 많은 병원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워낙 고가예요. 수십억씩 하는 고가다 보니까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부담이 없는 분이라면은 하는 것들 뭐 저는 상관은 없고요.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이걸 하면서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 면역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거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TV-VV2UN 님께서 올리셨는데요. 올해 7월이네요. 올해 7월에 유방암 연기를 받으셨대요. 근데 양쪽 다 제거를 했대요. 연기인데.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거부했다고 하고요. 요거는 이제 수술만 하신 거죠. 그리고 마음이 자유롭고 너무 편안합니다. 일단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했으니까 마음은 홀가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. 꼭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내 몸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암이 생긴 겁니다.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원발병변을 제거했다고 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암이 안 생기는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태에서의 변화를 주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산다면은 언젠가는 다른 데 더 암이 생길 확률이 분명히 없는 사람보다 높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못 살고 있고 내가 어떤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이 관리가 잘 되게끔 노력하는 게 선행된다면은 지금처럼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나는 뗐으니까 홀가분해 라고 생각하시고서 옛날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지내신다면은 당연히 한쪽에 암이 생겼다면 다른 쪽에 암이 생길 확률도 분명히 높겠죠. 그러니까 그거만 유념하신다면은 상관없습니다.
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BORIMAM769님이 올리셨는데요. 이 환자분이 자연치유 중인 암 환자인데 최근 들어서 안 좋아져서 MRI 정도는 찍어볼까 했는데 조영제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지요? 제가 이제 CT, MRI 찍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. 보통 병원 스케줄은 3개월마다 막 찍기도 합니다. 어떻게 크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한 거죠. 병원에서는 자기는 항암을 하고 있고 방사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한 검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. 제가 볼 때도. 근데 만약에 저처럼 마인드를 갖고서 이걸 수술하지도 않고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들어간다면은 검사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죠. 예를 들어서 자연치유를 하고 있는데 검사했어요. 좀 안 좋아져서 검사했더니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. 그러면 하고 있는 걸 다 중단하고 다시 항암이나 방사선으로 가실 건가요?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. 나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더 나빠지면은 그냥 항암 방사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검사하셔야죠. 근데 저는 어차피 안 할 거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다음에 치료 플랜이 바뀌지 않아요. 저는 그대로 하다가 제 천수를 다 하면은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갈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를 내 몸에다가 다른 거를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플랜에 맞춰서 검사는 필요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안 한다는 표현을 쓴 거고, 환자분은 만약에 내가 지금 내 몸을 치료하는 계획 속에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다른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은 저는 검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초록-M7S님이 올리셨는데요. 항암약을 최소한만 쓰는 건 환자가 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조절하나요? 당연히 힘들죠.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경구제를 처방받는 분들은 저하고 상의해서 제가 쪼개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용량을 찾아드리기도 하고요. 어떤 경우는 수액으로 맞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환자분이 맞을 때 보고 수액병이 한 반 정도 들어갔다 싶을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다 빼라고 얘기해요. 저는 빼고 자기가 지혈하고 있고,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간호사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도저히 힘들어서 못 맞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오시라고. 누구 눈치 볼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치료하는데 그거 갖다가 저 사람한테 미안할까봐 그거는 좀 너무 오바지 않을까요? 내 건강이 더 중요한데. 근데 환자들은 저걸 맞아서 낫고 싶으니까 다 맞고자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, 저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만 맞겠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꾸역꾸역 맞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, 저도 힘든 건 알지만 그건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 같아요. 그 다음에는 9029917님이 올리셨는데요. 이분도 췌장암에 대한 얘기를 올리셨어요. 췌장암에 대한 히알루론산이 간질압을 높여서 혈관을 막아서 항암제나 면역세포에 침투가 안 된다. 이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히알루로니다제를 맞는 게 어떠냐. 이것도 지금 요즘 뭐 얘기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, 일단 조건이 하나가 있죠. 모든 췌장암에 해당되지 않고요. 췌장암 중에서도 이 히알루론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, 두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이것만 해서는 효과가 없어요.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병합해서 한다면은 하나의 옵션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모든 프로토콜 따라 하시면서 수액 치료할 때 같이 넣어주면 되죠. 메가비타민C 맞을 때 히알루로니다제를 섞은 수액을 하나 더 넣어서 맞을 수 있다. 그 대신 아무 췌장암이나 되는 게 아니고 그 췌장암의 검사상에서의 성분 자체가 히알루론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췌장암 같은 경우에만 해당될 것 같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SUEL7260님이 올리셨는데요. 암을 억제하는 능력을 6개월, 1년마다 체크한다고 하셨는데 검사 항목과 주로 보시는 지표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. 아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보면 이분도 의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메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서 이것도 강의를 하면은 한 몇십 분 걸릴 것 같은데, 이걸 뭐 설명을 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, 메틸기 있죠. 탄소가 하나 있고 양쪽 세 군데 수소가 붙어 있는, 그걸 메틸기라고 부르는데요. 이 메틸기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이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. 메틸기가 달라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요. 이 기능을 하는데 그 메틸레이션이 너무 중요하다. 요거는 일단은 그냥 결론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공부하셔서 알면 좋겠는데, 그 메틸기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도 문제고요. 메틸기가 너무 안 돼도 문제예요. 그래서 메틸기가 잘 안 될 때 생기는 병이 암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고요. 메틸기가 너무 오버 메틸레이션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암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. 아이러니하죠. 그래서 메틸기도 아주 스테이블하게 조절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로 일단 명심하세요. 무조건 메틸기는 잘 돌아가는 게 좋다. 오버 메틸레이션 돼도 우리 몸이 되게 안 좋을 수 있고요. 언더 메틸레이션 돼도 우리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항상 뭐든지 똑같은데 이게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다. 요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.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고, 그래서 우리 병원에 이제 오시면은
보면은 암 억제 유전자가 발현되는 그 능력을 보는 검사 방법이 따로 있어요. MDS 메틸레이션 검사가 따로 있어서 그 검사를 하시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조직 내에 생길 수 있는 암이 잘 억제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찾은 거는 다른 병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고 초음파도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저희 병원에 가서 그 검사했더니 갑상선의 억제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암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결과가 레포트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초음파로 찾아보니까 3mm가 보여요. 근데 저도 만약에 이거 없이 봤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3mm가 보이니까 이거 진짜 암인가? 그래서 갑상선만 보는 전문 병원에 보냈죠. 그랬더니 거기서는 침습 검사를 해서 암으로 진단을 내린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센치 단위로 크기 전에 3mm에서 벌써 이 메틸레이션 변화에 의해서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부위에 암이 생기고 있는 걸 저는 발견해 본 적이 있는 거죠. 이게 100%는 아닙니다. 모든 검사가 100%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얘를 기준 잡아서 저는 일단 찾아 들어가도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걸 기준 잡아서 환자를 보는 편이에요. 그게 이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아셔야 될 게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달 때 보면은 기능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 댓글 다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이 여기 와서 왜 댓글 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한 부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. 그런 분들은 여기서 놀 물이 아닌데 왜 여기서 노는지 잘 모르겠어요. 자기네들이 원하는 데 가서 놀면 될 건데 일단은 제 말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검진을 안 하고 뭐 다 무시한 채로 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검진을 하지 않더라도 내 몸이 스스로 내 면역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시란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. 이걸 하면서 얘를 안 해도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이걸 전혀 안 하시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발암물질 들어있는 거 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검진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? 그건 틀리죠.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.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